안녕하세요. 월천쇼의 송현숙입니다. 네, 배성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창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알찬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사실은 짚어줄 우리 서정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정훈 소장님이 요즘에 이제 곧 요즘 시작부터 이제 다음 달 되면 굉장히 많이 바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사업들이 보통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를 내기 시작하고 그때 가장 많이 심사도 하시고 서류 심사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렵게 모셨으니까 소장님한테 뭔가의 팁을 또 하나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그 정부 지원 사업 할 때 사실은 계획서나 서류 요즘에 많이 내잖아요. 뭐 팁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계획서를 쓸 때 조금은 알아야 될 그런 팁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렵게 오신 분은 아니고요. 어렵게 시간 오셨어요. 많아요, 지금. 2월 달에, 아직 2월 28일이니까. 각종 정부 지원 사업들이 이제 특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똑같이 돈을 들여도 그 돈이 상환 의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갚아도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고, 또 지원 사업의 배후에 있는 목적이라고 할까, 이게 왜 생겨났을까,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일단 서류 심사 받고 면접 심사 받을 때 한 가지씩만 우선 꼽아드리면, 서류 쓰실 때는 일단 제목에 맞는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하는데 사업 아이템만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당 항목과 안 맞게 구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꼭 제목에 맞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우리 시험 볼 때도 그 대학 다닐 때나 뭐 이렇게 잘 모르면 길게라도 쓰자, 길게 쓰면 점수라도 주겠지, 이런 사항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하도 지원 사업들이 많으니까 정해진 분량 이상을 쓰는 거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정해놓으면 항상 그 분량 이내로 맞춰서 쓰시는 방법들을 꼭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면접 때는 사실 팁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면접 들어가면은 면접이나 PT 때 들어가시면 반드시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체 면접 분위기를 주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네, 심사위원들이 다들 가면은 밥값 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어떻게든 한 가지씩이라도 질문을 하려고 그러고 꼬집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질문하셨을 때 위원님 생각하신 게 틀렸고요, 제 생각이 맞습니다 하고 끝까지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심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핵심 부분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질문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논쟁이 거치다 보면은 그 한 분하고 시간을 거의 다 쓰면은 다른 분들이 질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런 점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 종류에 따라서 요즘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 이 심사위원들이 5명에서 7명 정도가 들어가면은 각각 이 전문 파트들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뭐 변호사분도 계시고, 또 뭔가 상품을 개발하는 업종 같으면은 특허와 관련돼서 변리사분도 계실 거고, 어떤 경우는 금융권이나 투자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희 같은 컨설턴트도 있고, 꼭 한 분씩 대학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좌장 역할을 하시면서 심사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어보시는 포인트를 들으면 저분 출신이 뭐겠구나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짧은 시간 동안 당황이 되시겠지만 그 정도 팁만 갖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대답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지키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분 들어가면은, 제가 심지어는 30초 PT 뭐 이런 것도 심사를 가봤는데 3번 질문에 7분 답변 뭐 이렇게 하거든요. 3분 동안 PT하고 7분 동안 질의응답하면 3분 동안 사실 말할 게 굉장히 많죠. 아이템 소개부터 할 게 많은데, 일단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팁도 알아보고 사실 저도 방금 전에 하신 얘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도 이제 심사를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심사 들어갈 때 페이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강습률계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요점 정리를 잘한 업체들을 우선순위로 조금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아마 팁을 많이 주시고 싶을 그런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을수록 이 업체는 좀 자기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소장님한테 오늘 알아볼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정부 사업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사관학교자가 들어간 사업들 며칠 전에 마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분기별로 사업들이 공고가 나오게 되는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청년 창업 사관학교 둘 다 사관학교에 붙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 사관학교, 야 이름이 좀 헷갈리는 그쵸? 것 같아. 네. 다른 지원 사업들 되게 많은데 왜 사관학교자가 붙었을까요? 우리 사관학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관 선생님이 있을 것 같은. 스파르타식? 제대로 제대로 키울 것 같은데. 사관학교가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 감금은 아니지만 집어넣어놓고 규격화시켜서 뭔가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창업에 관련돼서 A부터 Z까지를 일정 공간 하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봐 주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지원 사업들이 자금만 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파트별로 되어 있는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공간 안에서 집어넣고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인큐베이팅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큐베이팅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인큐베이팅 사업들은 대부분 공간만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창업보육센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창업보육기관들은 공간 제공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멘토링이나 이런 것도 하기는 합니다만 교육과 멘토링과 공간 제공과 후속 지원이 소위 말하는 패키지화되어 있는 지원 제도를 하고 있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단어를 살짝 들어보시고 지원하는 기관을 들어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 뭘 것 같으세요? 두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그 신사업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청년 창업이라는 이야기는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창업인 것 같은데 신사업은 신사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유망 아이템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식업 같은 거는 외식업 하려고 이렇게 식당 하려고 하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청년이 신사업 하면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원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거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원 계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성장을 거친 기업을 지원하는 게 중소기업이고, 초기 단계 기업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인데, 초기 단계 기업들은 특징이 뭐겠습니까? 아직 아이템이 정착이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생겨난 의미가 창업 쪽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도 앞으로 창업하시게 되면 느끼시겠지만 생계형 창업 쪽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가 있어요. 과거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창업교육하고는 전부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이런 식의 일반적인 생계형 창업 업종이었기 때문에 저 위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창업 지원 자금을 왜 자꾸 생계형 창업 쪽으로 지원하냐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업종보다는 뭔가 다른 것. 그래서 신사업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분들은 안 들으셨지만,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생활혁신형 창업, 이것도 생계형 창업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생계형 업종 하면은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외식업, 미용실, 뭐 PC방, 세탁소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업종은 지원에서는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신사업의 개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업 모델이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러면 어디서 검증을 되겠어요? 해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도입된 지 초기에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경우에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가 틀리냐? 당연히 청년이란 대상이 특화되어 있다는 게 틀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원래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데인데 아직까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을 청년층에서 하려고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기술은 있는데 아직 나이는 젊고 주변에 인프라도 별로 없고 자기 사업 환경이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제대로 사업이 안 큰 분들. 그러니까 초기 기술형 창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혹시 들어가시면은 뽑힌 업종의 한 80% 이상이 제조업입니다. 뭔가 새로 만드는 거. 그런 형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그냥 제조업도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요새는 IT와 결합된 ICT형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의 업종일 경우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중소기업은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 개척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국내에서 개발해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가점 요인이 많다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수장님이 지금 두 가지를 먼저 크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시장 사관학교랑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예비창업자나 뭐 이런 대상들로 하고 있는 그 신사업 사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나는 이제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할 때 요즘에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청년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제가 엄청 치열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뭐 어떤 모집을 한 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씩 짚어갈게요. 사실 지원 받는 분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죠. 자금 지원이 제일 큰 메리트일 거고. 근데 물론 자금 지원 이외에도 요즘은 교육이나 뭐 컨설팅, 멘토링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도를 많이 느끼실 텐데 이게 다 패키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포를 이 기관에서 임차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점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6주,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준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을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아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자기 공간을 배정받고 거기에 자기 창업 아이템을 4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내고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의 제일 큰 특징이어서 물론 이거 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처음 뽑히게 되면은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비롯해서 4주 동안 집중 교육을 받고요. 이때는 그러니까 교육 시간만 따지면 15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 하시면서 사실 하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온라인 교육이 한 30시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 교육은 120시간 정도 돼요. 근데 뭐 3주차, 4주차 때는 하루 종일 교육을 받으시니까 다른 일 하시면서 이 교육 받으시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건 다 예비 창업자만 되는 거죠. 혹시 궁금한데 나이 대상도 있어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청년한테 가점을 주는 건 있어도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청년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39세 넘으면 서럽습니다. 창업. 왜냐면 요즘에는 39세 이상, 그러니까 뭐 만 나이 뭐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청년이 안 붙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상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끝나면 말씀드린 16주 동안 점포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사업자 등록 내고 사업하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푸드코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라가지고 자기 섹션을 주고 거기 들어가서 이건 다 음식업은 아니고요. 뭐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뭐 제가 봤던 분 중에는 뭐 초상화 그리는 뭐 이런 아이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로드 매장을 주는 거예요? 예. 혹시 장소나 이런 곳들이 좀 좋은 장소에 있나요? 장소가 이제 서울권에 지금 4군데 체험 점포가 마련이 돼 있고 경기도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한 35명 정도가 뽑히니까
35명이 5군데 흩어진다. 그러니까 7명 정도가 한 가게에 들어가서 4주 동안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지금 그래도 기본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강남. 명동? 명동이죠. 명동. 그래서 예, 매출이 제일 높은 데는 명동점이에요. 서울에 명동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충무로에 하나 있고 대학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랑구 묵동에 하나 있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강남에도 하나 있었는데 강남이 없잖아요 지금. 강남에도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거기에 지하고 매장이 지하에 있고 그래서 입지가 안 좋아서 아마 새로 물색 중인 것 같고 경기도는 수원 거기가 망포역인가 근처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원한 분이 저기 의정부다, 평택이다 이러면 수원까지 와서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멀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전국에 18개 매장이 있어요. 서울권에 5개, 부산에 2개, 부산도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3개, 대전에 3개 이런 식으로 광역시별로 흩어져 있는 체험 점포에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받게 되고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체험 점포 하는 동안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6주 동안 나와서 게을러서 일 안 했는지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 다 평가 받으셔가지고 2가지 지원이 있죠. 하나는 보조금 성격.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안 갚아도 되는 자금입니다. 주면은 용도대로 그냥 쓰면 돼요. 마케팅비에 써라. 그럼 마케팅비에 쓰면 되고 시제품 개발에 써라. 그럼 시제품 개발에 쓰면 됩니다. 다만 증빙 서류는 내야 되죠. 나중에 여기다 썼다. 그 영수증만 챙기시면 되는 그런 자금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2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평가해서. 다만 내 통장에 2천만 원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1,500 있으면 1,500 주고 이렇게 매칭 형태로 50%씩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쓰면 되는 돈이고 그거 플러스 융자 자금이 1억 원까지 있죠. 그래서 이 1억 원은 자기 신용도 평가에 따라서 융자하는 거기 때문에 융자는 뭐다? 갚아야 된다. 원금, 이자 다 갚는 거.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신사업 사관학교가 사실 조금 더 매력이 좀 있겠네요. 왜냐면 기술 쪽 같은 경우는 또 청년창업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게 좀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보조금도 아까 받고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사업은 알지만 이 학생들이 초기에 이제 신청하거나 이제 서류를 또 접수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또 선정된 팁들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또 소장님이. 아마 서비스형 업종 쪽 이게 제조업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나머지 선정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원 제한 대상에 외식업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업 중에 유일하게 되는 거는 비알코올성 음료를 파는 거 뭐겠습니까? 주스? 커피 대표적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빼고는 음식업은 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업종 제한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업은 생계형 업종이 대부분 해당한다 그래서 외식업 지원은 거의 안 되고 당연히 식품 제조는 되죠. 뭔가를 만드는 거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가지 사업 중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 부분을 명확하게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아이템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국에 들여와서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쓰시면 이게 한국적 실정에 어떻게 맞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1회 때 2등 하신 분이 뭐였냐면 수면방이었어요. 수면방 들어보셨습니까? 네. 잠자는 건데 집에서 안 자고 어딘가 사무실 공간에 만들어 놓고 자는 건데 해먹 수면방이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걸 창업 아이디어로 내서 2등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별로 도입됐을 때 초기 단계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런 아기자기한 형태의 창업들이 많으니까 일본 모델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변형시켜서 해보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공모를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신사업 아이디어들을 그동안 쭉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신사업이라고 하는지 보시면 약간씩 그런 팁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미국이나 일본, 대한민국 창업시장이 미국, 일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몇 년 전에 나타나서 이미 실행이 돼서 성공이 되었거나 성장 중인데
그거를 변형시켜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갖고 들어올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 맞추는 경우가 상당수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물론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뭔가 개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드시는 뭐 생강청이나 청 만드는 거 있잖아. 이거는 기계 장비가 들어가야만 꼭 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드는 나만의 레시피나 노하우가 있다. 이건 제조업으로 해서 신사업 쪽에 가깝습니다만 그 생강청을 추출해서 어떤 성분을 배합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심사했을 때 인상적으로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를 4년 동안 하신 분인데 보육교사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 다음날 교재 때문에 색종이 자르는 거. 이거 하루 종일 잘라서 팔이 아플 정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자르고 이런 게 하도 불편해서 필요로부터 뭔가를 만들고자 해서 자동 커팅기를 개발을 했어요. 29살짜리 여성분인데 자동 커팅기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비싸요. 당연히. 비싸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양이 나오게끔 이렇게 잘 안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게 이거를 전사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사진을 떠오면은 사진의 외곽선만 잘라나는 이런 방식으로 커팅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29살짜리니까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해당이 되죠. 기계장비 개발도 해외 상품을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국내 시장에 맞게 수입 대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모델이라 선정이 잘 됐죠. 그래서 아마 이번 3월 달에 졸업하고 제품 개발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이 하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청년 창업이 내가 어떤 대상이 되는지 또 기술력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그런 팁들을 또 얻을 수 있겠네요. 아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청년 창업에서 이게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나거나 이제 이러면 사실 후속 사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창업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근데 이제 창업은 어찌어찌 했단 말이죠. 뭐 아까 지원도 받고 보조도 받고 그런데 이제 그런 후속 사업들이 또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두 사업이 다 궁금하거든요. 혹시 연계 사업이나 후속 사업들이 있을까요? 뭔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더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도 네. 있고 뭐 연계해서 또 아까 더 다른 사업들이 또 있을지 궁금한 거죠. 예, 이게 저희 어머니도 공무원 출신이신데 공무원 욕을 하면 안 되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보면 패턴들이 있어요. 이게 잘 아시는 분들 그거 따라가면은 사업거리를 만드실 수 있는데 무슨 지원 정책이 새로 생긴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창업을 하니까 장애인 창업을 지원합시다. 제일 먼저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있어야 지원 근거가 되니까. 그럼 법 만들면은 그 다음에 그 법을 기준으로 실행기관 이제 주무관청이 정해지거든요. 뭐 주무관청에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직 장애인 기업 지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실태조사부터 합니다. 도대체 장애인들한테 이 지원이 필요한지 법은 만들었는데 뭘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지 실태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법 문구 보시면은 해당 기관장이 몇 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법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조사업체들은 다 들어가죠. 실태조사가 반드시 들어갈 거니까. 무슨 법이 위반된다 싶으면 그거 맞춰서 실태조사 기관들은 그거 준비합니다. 몇 억씩 나오거든요. 네, 조사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백서를 만듭니다. 네, 이거 보급을 해야 되겠죠, 어딘가에. 이 필요성을 언급을 해야 되니까 책을 만들어요. 책 만드는 회사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돈 벌습니다. 그게 백서도 나오고 매뉴얼북도 나오고 온갖 책들이 나옵니다. 자, 그거 나와서 장애인 기업한테 이제 줍니다. 이거 갖고 창업해서 잘 해보시라고. 근데 그게 책만 준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책 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육하고 멘토링이 붙습니다. 컨설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쯤 되면은 교육회사, 멘토링에서 우리 송 대표님 같은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지원 정책이 생기면. 자,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금까지 줬어요. 정부 지원은 당연히 예산 베이스라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된 날을 검수합니다. 이 지원의 효과를 따지는 성과 측정 사업이 또 나와요.
그리고 몇 년 정도 해서 성과가 괜찮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안 망하고 계속 잘해야 되죠. 지원한 사람들이. 그러려면 뒷단에 지금 말씀드린 후속 지원을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원 기관별로 또 지원 대상 기업별로 후속 지원이 뭐가 필요할지가 색깔이 약간씩 다르겠죠. 유통이나 판로를 살펴봐줘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 대부분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사회적 기업 같은데 이런 데들은 유통이나 판로 개척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기업들이 더 어려울까요? 유통 판로 개척. 인식의 문제도 있고. 네, 그거는 영리 기업들이 만드는 것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네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 영리 기업의 상품에 비해 상품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팔게끔 계속 옆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판로 개척 사업이 가장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나 우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제일 포커스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 새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제품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지원이 제일 많고 사업비도 시제품 개발 쪽으로 제일 쓰기가 쉽습니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파는 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판로도 있어요. 행복한 세상 같은 백화점도 있고 하니까 판로들 해줍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거는 수입 대체 효과를 노린다 그랬잖아요. 해외 시장 진출 쪽에 후속 지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소상공인들이 혼자서 사실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게 좀 힘드시니까 그 협동조합을 만든다던가 실제적으로 또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던가 이거 이제 지원금도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뭐 협동조합은 한 3천만 원까지 되면 뭐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까지 되고 뭐 시제품이나 뭐 이런 사업화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마 근데 그런 그 이유 때문에 후속 사업들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네. 대부분의 후속 사업이 지금 말씀드리는 판로 개척, 네.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시장 진출은 박람회 참가비 지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죠. 우리가 지원받는 것 중에 아까 제가 간단히 보조사업, 보조금 사업, 그다음에 융자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가 이제 R&D라고 해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영역이 바로 투자입니다. 이 세 가지 앞의 영역들은 어느 정도 상환 방법이 정해져 있죠. 보조금은 안 갚아도 된다. 원금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융자, 원금 이자 다 갚아야 된다. 기술개발, 그거는 일부만 갚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상환 의무는 없지만 이 지원금의 구성은 R&D 자금하고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왜냐면 1억 원 지원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1억 원 지원하면은 그 중에 70%만 정부 지원으로 메꿔주는 거고요. 30%는 내가 대야 돼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R&D 지원 사업들이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이 다 들어가요. 근데 자부담 중에 20%는 현물, 10%는 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용어일 텐데 현금은 당연히 돈이죠. 통장에 잔고에 1,000만 원이 있느냐. 이건 이제 통장 잔고 증명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현물은 뭐냐. 내가 쓰는 돈을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노트북 샀다 지난주에 100만 원 주고 그럼 영수증 보고 100만 원 투자 인정해 주는 거고요. 내 월급으로 회사에서 100만 원씩 뺀다. 그럼 1년 동안 1,200만 원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활동하는 비용을 현물로 인정받는 이게 20%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1억 원 신청하시면 정부 지원 7천에 자기가 낸 현금 1,000에서 8천을 쓸 수 있는 거고 2천은 그냥 다른 정도로 쓰는 걸 인정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R&D 자금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인데 투자는 요새 워낙 성격이 많죠. 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도 있고 엔젤 투자 이런 것도 있고 벤처 캐피탈에 하는 투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투자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데모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사업 아이템을 짤막하게 피칭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투자자들이 보고 거기서 투자가 연계해주는 투자마당 이런 것들을 개최해주는 게 후속 지원으로 대표적으로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처음에는 사실 저희 소상공인들은 그 피칭데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본인들이 이제 내 사업이 어떤 전망이 있고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고 IR이나 사업계획서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앞에서 이제 투자사들도 있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발표를 하면 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정리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쪽인데 차후에 소상공인들도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전망을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상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오늘 그 소장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좀 와닿는데 일단 그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때는 우선 내 나이부터 좀 따져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자기 사업에 맞게끔 이게 지원 사업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관학교들과 단기간의 특강이나 뭐 어떤 그 지원 사업들 보용만 받는 건지 조건들을 좀 따져보고 나한테 해당하는 지원 사업들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너무 근데 많으니까. 네. 그 국가기관에는 그래도 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봤을 때 그 후속 사업들이 또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공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일반적인 유료 특강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강의를 받거나 이렇게 뭐 특강을 하거나 이런 게 좀 그래도 좋은 거죠, 소장님? 네, 강사비 많이 주니까요. 그러면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드릴 수 있게 시간도 넉넉히 주시고 하니까. 네. 예, 거기 교육도 굉장히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사업사관학교는 150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이 학점은행식으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이상 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 과목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대학교처럼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론 뭐 그것도 이용하신 분들은 나름 불만을 얘기하신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너무 초기 모델인데 멘토링이나 교육받는 것들이 너무 그 중간 단계 이상 아직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기고 있는데 유통은 날아가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 그때까지 갈 동안 저는 어떻게 하죠? 이런 분들도 사실 만나보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향에 맞는 지원 정책을 잘 선택하시고 들어가셔야 멘토링 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이제 우리 창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신청할 분들에게 이제 당부의 한 말씀이라고 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당부의 말씀이긴 했는데 그 처음에 신청하실 때 이거를 그 해당 사업들이 이제 나라장터라는 곳에 공고 사업으로 뜨는 경우가 있고요. 공모라고 해서 해당 기관에서 공모 사업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떠 있는 경우는 예산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나는 이 사업을 1억에 하겠다, 5천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주기관이 따가는 사업이거든요. 공모 사업은 정해진 금액을 누가 잘할 수 있냐 하고 금액 대비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어제 운영기관 선정 공모를 했어요. 이걸 공단에서 직접 안 합니다.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뽑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늘까지 파악하기로 생산성본부에서 이 운영권을 갖고 있어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주면 물론 사이트는 소진공 사이트를 쓰십니다만 그 심사를 진행하고 연락해주고 교육을 진행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해당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사실은 교육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행정기관이고요. 그러니까 해당 교육 전문기관에서 실행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거에 맞게 여러 가지 지원 내용들을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이제 곧 외부 발주가 나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전국에 5군데 기관밖에 없었는데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자체별로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전국 17개 시도에 다 있거든요. 청년창업사관학교도 그 모델로 해서 작년에 17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운영기관 위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곧 아마 이것도 운영기관에 대한 공모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위탁기관과 실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알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끝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서면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막 한 10개의 지원 사업에 다 넣고 하면은 될 확률이 되게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딱딱 맞춰서 조금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겠네요. 맞춰서 하실 필요도 있고요.
요거 다음엔 요거 다음엔 요거 이렇게 따라가시는 스케줄만 잘 아셔도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선정돼서 1억 원 받으신 분이 중간 단계에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나와서 2천만 원을 또 받으셨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는데 이게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웬만한 중기부 사업들은 중복 지원을 못 받게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똑같은 아이템인데 피해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또 시간이 돼서 저희는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오늘 서정훈 소장님 말씀에 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예비 창업자나 지금 현재 창업자들이 사실 정부에서 요즘엔 창업의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창업이나 취업을 좀 정책화하기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나한테는 다 걸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비 창업자와 청년 창업자들 사관학교에 대해서 일단 알아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또 소장님께서 그 면접 보는 팁이라든지 약간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팁들 주셨잖아요. 이런 팁들 꼭 기억하다가 다음에 내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서정훈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